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개념 시사 프로그램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JTBC가 주최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들의 토론이 있었죠. 후보들 간의 날선 설전이 있었는데 특히 여론조사에서 앞서 있는 이재명 지사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견제가 심했습니다. 이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행보가 좀 바빠졌습니다. 탈원전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역사인식 논쟁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그 배경이 뭔지 오늘 패널과 함께 찬찬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썰전 패널에는 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예, 손을 흔들어 주셨고요. 뉴스 설계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어제 토론, 민주당 경선 토론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추미애 전 장관 있었죠. 다른 후보와는 약간 다른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아요. 예, 이재명 후보를 좀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배경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영끌 인터뷰는요? 네, 어제 3기 신도시 관련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집값 안정을 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정말 가능한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부금에 2만 원밖에 들지 못해서 알겠습니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 패널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딱 오늘부터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판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커졌습니다. 예, 요즘 뭐 이렇게 판이 좀 훨씬 커졌죠. 예, 판이 커졌네요. 네. 코로나 때문에 아마 좀 넓힌 것 같은데요. 예, 거리를 조금씩 다 떨어뜨리려고 넓혔고요. 예, 그런데 이제 어차피 대선이 본격화되니까 판도 커졌으니까 우리도 큰 판스 하자. 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나중에 또 코로나 잠잠해지면 우리가 또 옹기종기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썰전 라이브의 첫 주제 강지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레이스, 지지율 1위를 향한 견제고는 더 빠르고 더 강해졌습니다. 어제 저희 JTBC에서 열린 2차 토론회도 그랬습니다. 여배우 스캔들, 기본소득, 하천 계곡 정비 사업,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진실을 말하라며 질문이 날아들었습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재명 지사의 답변은 화제와 논란이 됐고 오늘은 앞으로 그런 질문 하지 마시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의 업적으로 평가받는 경기도 하천 계곡 정비 사업은 원조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는데요. 2년 전에 계곡에 불법으로 설치된 평상과 천막 등을 정리한 이 사업이 남양주시의 성과 가로채기가 아니냐며 김두관 의원이 질문을 한 거죠. 제가 원래 시장을 할 때부터 이제 계곡 정비나 불법 시설 철거는 철저하게 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실제로 기초단체장 입장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고도지사 취임하고 8월에 이제 연인산을 갔다가 그때부터 기획을 해서 저희는 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있는데 남양주가 먼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기본소득 얘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지사의 입장이 처음과 달라졌다며 박용진 의원이 집중 질문에 나서면서 두 사람 분위기 냉랭해 보였는데요. 이 지사를 향한 공세 수위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박용진 의원은 잽 정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후보한테 이재명 후보는 거의 UFC 수준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저는 지금 잽 정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지난 대선을 앞두고는 고구마와 사이다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토론회가 거듭될수록 높아지는 공세 수위, 지난 대선에서 사이다로 존재감을 드러냈던 이재명 지사가 지금의 난관도 시원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재명의 살벌한 스파링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민주당 예비 경선 후보들 간의 토론회가 주말 사이에 어제까지 해서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JTBC가 어제 주관을 했고요. 그래서 썰전이 대신 쉬었는데 정말 진짜 썰전이 어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봤는데 일단 뭐 강훈식 의원이
민주당의 대선 경선 기획단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다 준비를 하는데 요즘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거보다도 요즘에 제가 들은 말은 역대 이렇게 기억나는 경선기획단장은 처음 봤다. 네, 저희는 뭐 좋게 생각하고요. 예. 실제로 이제 저희가 경선이 시작되고 또 처음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쟁점화되고 토론이 되면서 민주당이 시야에 들어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좀 시야에서 안 보이다가 시야에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또 사실은 또 우리 민주당 지지 유튜버들이 동시 접촉자 수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TV 토론도 쌓여가고 있고 토론도 봤더니 처음 했던 KBS TV 토론은 4.9%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토론 뭐 또 어제도 또 JTBC하고 MBN에서 했던 토론도 굉장히 잘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좀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는 좀 뭐라고 할까 흥행의 판이 좀 흔들리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실 그 국민 면접관 네. 김경률 회계사 논란부터 해서 후보들이 민감하게 너무 반응을 해서 네. 강훈식 기획단장님한테도 막 뭐라고 하니까 네. 제가 보기가 안쓰럽더라고요. 저는 이제 심판인데 세계적 스트라이커들이 막 글쎄요. 뭐라고 하니까 네. 좀 말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제가. 심판이 아마 이렇게 선수처럼 비난받은 거 거의 처음이죠. 뭐 잘못한 것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예. 없는데 근데 뭐 한쪽에 보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고 한쪽에 보면 많이 잘못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조금 보더라도 좀 나더라고요. 또. 요일 조합인데 이렇게 또 힘내라고 또 좀 그래서 해주세요. 그 마지막 한마디 더 하면 그래도 힘을 잘 내십시오. 제가 봐서는 그러나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강훈식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그 스탠스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또 제가 검사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그 어떤 원칙이 있으면 원칙을 계속 견지해 줘야지 그래야지 룰이 어떤 뭐 불만이 있더라도 룰이 자연스럽게 안착이 되는 거지. 예. 뭐 다수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룰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냥 나중에 되면 어느 쪽도 승복을 못하는 이게 뭐 상황이니까. 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소위 쓴소리를 듣는 대통령 경선 과정을 만들자고 했던 취지는 사실은 이게 대통령 선거라는 게 후보와 후보의 대결이 아니거든요. 막상 후보와 후보의 대결로 보이지만 사실은 지지자와 지지자들의 대결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어디선가 어떤 지지자와 어떤 지지자가 내 말이 맞다라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싸우고 있을 겁니다. 아마 토론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막상 겉으로 볼 때는 후보 간의 싸움이다라고 보일 수 있지만 지지자와 지지자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쓴소리를 좀 듣고 그 쓴소리에 대한 대안과 논리들을 그 지지자들에게 전달해주면 오늘 전 식사들에서 우리 지지자들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쓴소리를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치 본령으로도 쓴소리 듣는 게 정치인들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사실 국민들은 정치인 욕하면 스트레스 많이 푸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푸는데도 큰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보고요. 저도 참 그 처음에 그 면접 취직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저 사실 긴장했습니다. 특히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갖고 있는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만약 김경률 회계사가 면접관으로 들어와서 막 토론이 제대로만 된다면 민주당이 변했다 하는 그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그 부분은 뭐 관전자로서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네. 뭐 그래도 뭐 지금 자평을 그렇게 또 잘 끌고 오신다는 자평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네, 이제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다 중간에 잘렸는데 일단 이런 쓴소리를 계속 듣는 정치의 역할 그리고 또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이 그런 쓴소리를 듣는 과정으로 좀 잘 쌓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뭐 어떤 누가 되고 안 되고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저희 경선이 갖고 있는 역동성은 국민들로부터 그런 쓴소리를 듣는 데부터 시작하겠다라는 컨셉 자체가 유지되도록 아마 노력을 하려고. 근데 저도 정치부를 오래 출입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국회 반장할 때 민주당 의원분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양쪽 생각이 너무 달라요. 왜 그러냐 봤더니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니까 서로 생각이 갇혀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쓴소리를 자꾸 들어야 폭도 넓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일단 강훈식 의원님 힘내라고 경선 기획단장이시니까 저희가 새로 만든 효과와 이펙트, 영어구나, 와 효과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죠. 하나 넣어주세요. 힘내세요.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이상범 의원님도 이따가 제가 봐서 와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첫 번째 얘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2차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요 얘기부터 잠깐 해보면 한 줄 평을 잠깐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제가 먼저 하는 게 맞겠죠. 예. 제가 한 줄 평을 한다면 이제 바지만 남은 이재명의 원맨 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센데요. 셉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 토론회인데 정책 토론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대한 추미애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공격하는 것이 이제 계속 일방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또 그 와중에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아마 좀 집중 공격이 되니까 불편하셨긴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특히 정세균 후보의 질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신경질적이었고 어쩌면 너무 강한 그 대응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 나머지 토론 내용이 다 묻혀지고 그러니까 바지 내릴까요? 그 하나만 딱 남다 보니까 2차 토론회의 모습이 어찌 보면 좀 생산적이고 정책적이기보다는 그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조금 막장 드라마의 느낌도 좀 나는 듯한 그런 것도 있었고요. 예, 강우식 의원님도 한 줄 평을 해주신다면요. 근데 이제 뭐 바지만 남았다 하니까 이제 사실은 지난주에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본인이 예. 이제 줄리가 아니다 이러면서 줄리만 남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과 되게 비슷한 형국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토론 자체가 조금 이제 조금 애티튜드를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토론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예. 애티튜드를 보는 면에서는 사실 양쪽 다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좀 더 나은 설명과 나은 질문과 나은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았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공격과 방어에서 둘 다 아쉬웠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경선기획단장이라서 어느 쪽이 치우쳐서 말씀하기는 어렵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제 판이 흔들리고 있다. 이제 민주당 접수자가 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제 이제 저희 국민의힘 그 대변인 토론 배틀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보면 사실은 저희가 한 5.7% 정도 이제 예. 그 전국 시청률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대선 후보의 토론인데 그 방송을 합해서 한 3.3% 정도 지지율이 나와서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는 그 지지율도 괜찮은 편이라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점은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아쉽다. 저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한테 아쉬워하실 건 없고요. 저는 생각이 아주 다릅니다. 정치인은 미스트롯 뽑고 연예인 뽑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은 비전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3%에도 어떤 컨텐츠를 이야기했나가 되게 중요하죠. 오늘 이야기했던 모든 국민들의 컨텐츠는 대선 주자들의 컨텐츠였지 국민의 대변인 배틀에 나왔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많이 봤다라는 것, 그건 그럴 수 있죠. 그건 미스트롯하고 비슷합니다. 유행가나 노래 부르는 것과. 그래서 저는 정치의 본령에 대한 소명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그 점을 좀 약간 반론을 해드리면 예. 토론 배틀이 갖고 있는 일종의 흥행성 부분, 그분 지적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 이게 바지만 남았거든요. 말씀하신 듯이 대선 후보 주자의 모습 그거보다는 바지만 남아있는 상국이 되놓으니까 사실은 그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냐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바지만 예. 보신 건 아니고요. 바지만 보신 것 같은데요. 아니, 또 하나 봤어요. 지금 계속 바지를 강조하시는데 아까 시청률 얘기는 저도 관계자니까 잠깐 말씀을 예. 드리면 사실은 채널별로 특성들이 다 있잖아요. 그 시청자들의 타깃층이 좀 다르고 뭐 타깃층이라기보다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좀 다르고 시간대가 약간 그쪽 채널이 나는 국대다를 방영했던 채널이 좀 유리한 시간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좋은데 제가 거기 이제 또 하나 제가 이거 네. 우리 채널 관련된 거니까 2049라고 해서 주로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본 시청률이 있거든요. 예. 그건 저희가 더 훨씬 높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면 살짝 인정을 하면서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민들이 지금 정치권에게 바라는 시각은 그러니까 기존과 다른 변화의 모습을 좀 원하는 거거든요. 토론 배틀이라는 것도 사실 그 대변인을 뽑는 거고 6개월 대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토론 배틀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진행이 되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거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서는 지금 현재 뭐 저희 당에서도 앞으로 그런 비판을 분명히 받을 부분이 있을 텐데 대선 후보의 토론을 하면 저는 마찬가지로 예. 그 민주당에서도 어떤 그 포맷의 변화 아까 얘기했지만 김경률 회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그러니까 아쉽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뭐 제가 걱정까지 예. 하겠습니까만 제가 드리는 말씀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벤트로 정치를 하는 것이 내용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대변인이 어떤 내용을 말했느냐, 그리고 새로운 당대표가 어떤 콘텐츠를 새롭게 하느냐가 국민의힘의 숙제지, 우리가 미스트롯 방식이다,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이 본다라는 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정치를 새롭게 하라는 거지, 더 이벤트를 새롭게 하라는 건 아니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저는 오히려 많은 대변인들이 그렇게 많은 토론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어떤 새로운 정책이 바뀌었는지에 좀 대답해봐야 된다. 근데 정책이 바뀐 게 없으면 그냥 우리는 큰 빅쇼를 한번 한 것이거든요. 예, 대변인들 말씀 그런 들어보시죠. 것들- 뭐 그거 그런 것들을 미리 그렇게 아니, 평가하면 곤란하지 그거는. 그런 것들을 네. 말을 좀 한번 듣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 이후에가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요거를 하나 여쭤볼게요. 네. 요거는 이제 강훈식 의원이 대선 경선 기획단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보들 간의 중립적인 위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기가 곤란할 것 같고, 제가 이 부분은 유상범 의원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제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배우 스캔들에 관해서 질문이 나왔었고 네. 여기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대답을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2018년인가요? 이때 이제 검찰이 객관적인 정황의 증거가 하나도 없다, 거의 없다라는 표현을 예. 이제 불기소했던 건데, 그래서- 이런 것도 검증의 대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후보들 간에, 또는 뭐 야권에서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음해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검증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미 이제- 한번 수사에서는 증거가 없다고 나오긴 했습니다. 예. 이제 검증이냐, 음해, 지금 마타도냐, 이거는 예. 이제 기본적으로 팩트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제 이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요. 김부선, 아니 죄송합니다. 특정인을 예. 검증하면 안 되는데, 이제 여배우의 문제는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김영환 후보가 고발을 해서 이제 그게 무혐의는 났지만, 중요한 거는 증거가 없지만 지금 와서 김부선 후보가 이제 여러 가지 팩트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뭐 같이 있는데 전화가 왔다, 또는 뭐 또 그 여러 가지로 그 뭐 한 푼도 안 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좀 불편한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당사자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일종의 검증으로 봐야죠. 음해라는 것은 객관적 팩트가 전혀 없는 사실이나 또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사실은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서 만든 걸 음해라 그러는데, 이건 팩트로 보는 게 일단은 맞다고 보고, 이 문제는 계속 뭐 이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한 것을 이게 계속 그냥 이게 검증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러니까 저는 신뢰할 수 있습니까? 검찰의 결과를? 제가 그게 더 궁금한데요. 만약에 신뢰할 수 있다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한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럼 사실 이거를 방금 우리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근거에 따르면 검찰의 표현은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럼 이건 음해죠. 방금 말씀하신 기준과 똑같이 많다 본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검찰 출신이시니까 더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성남지청에서 한 워딩은 제가 그대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후에 이런 토론들은 많이 하겠습니다만, 또 지난주에 우리 윤석열 후보의 엑스파일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출마하는 날 그런 이야기 별로 야박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안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답변이 이미 성남지청에서 한 거다. 네, 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 논점이 좀 다릅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걸 또 다시 반복을 해서 한다면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음해죠.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검증이 된 부분이고 법적으로 판단된 부분이고. 그러나 지금 김부선 씨가 자꾸 이름이 반복하네. 여배우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사실은 법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 도덕적인 측면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도덕적인 문제는 계속 제기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제기가 되니까, 제기가 된다면 그럼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경쟁하는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하는 것이 그럼 그게 음해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되게 우리가 이후에 대통령 선거 과정까지 가는데 되게 중요할 거로 봅니다. 이를테면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22억 9천만 원으로 구속됐다. 이건 법적인 책임을 이미 물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음해가 전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인 말씀대로. 건 지금도 이슈 그렇습니다. 제기하고 제 있죠. 말씀 아주 네.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기하는 것은 건강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이슈- 대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안과 관련한 그 배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검찰의 이야기를 전 존중하는 것이 맞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이, 말씀드린 뭐 건 이렇게- 당연히 예. 네, 그거 한 말씀 더 예, 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객관적 팩트에 대해서 검찰이 판단하는 건 검찰이 판단하는 건 존중을 해야죠. 그러나 당사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음해다라고 하려면은 음해라는 그 명확히 좀 다른 증거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걸로 돼 있으니 아니 정 후보나 다른 후보들이 그걸 가지고 음해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나 예. 싶습니다. 일단 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입에 담기 힘든 근거가 없는 예. 일부 커뮤니티에서 주장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검찰의 어떤 판단은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얘기는 되고 이번 대선이 좀 묘한 게 두 유력 주자의 약간 어떻게 보면 근거가 일단 없는 물론 이제 그 여배우 같은 경우는 여배우의 주장이 네. 있습니다. 계속된 주장이 있긴 하지만 일단 거기에는 근거는 현재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관심은 다들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얘기해야 그렇죠. 되는지 저도 약간 이 이 부분이 대목인데. 사실 고민이 돼서 뭐 제가 큰 고민 가질 필요는 없는데 다들 궁금해할 아니 이제 우리가 이 어떻게 토론을- 판단해야 될지. 맞습니다. 이 토론을 되게 오래 가져갈 건데 저는 그래 사실 아까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 결과가 있다라면 우리가 그걸 검증의 자료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무혐의 난데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래요. 무혐의 난 것에 대해서 또 윤석열 총장과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으면 재판에 대해서 결과가 난 것을 토론하고 주장하는 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실제로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특히 본인이 검찰 시절에 안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검사가 끝나고 나서 나오고 재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더 신중하게 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서로 간에 갖는 것이 합리적 토론을 이끌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말씀 드린 일단 뭐 근거 없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는 이번 대선 국면이 오히려 뭐 진흙탕으로 흐를 그렇죠. 수도 서로들 있다라는 막 그렇게 말씀이시죠. 하면 주장만 하다 끝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저기 태도의 문제인데요. 앞서 이제 처음 태도를 말씀하셨는데 어제 민주당 후보들의 토론에서 여권의 어쨌든 여론조사에 가장 앞서 있는 이재명 지사의 답변 태론이 논란이 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좀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 성실하게 답변하면 되지. 그걸 뭐 그렇게 이제 조금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의외였습니다. 위트가 아닌 바지 발언으로 이야기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위트 아닌 바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세상 민망한 일이 돼버렸고 본선에서 있었으면 이게 폭망각이에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떡하겠어요? 앞으로는 좀 그런 질문 하지 말고 꼭 뭐 저한테 들어야 되겠어요.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옵니다. 네, 인터넷 열심히 찾아보세요. 네. 예. 인터넷 찾아보세요. 일단 뭐 저도 인터넷을 찾았더니 당시에 그 검찰의 판단 이런 것도 다 나왔고요. 나오긴 했습니다. 일단 근데 태도가 앞서 이제 정세균 전 총리, 박용진 의원 등이 문제 삼은 거는 태도인데 예. 유상범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워낙 집중 공격을 당하시니까 어느 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말씀대로 본인이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됐다가 해명이 됐다고 판단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이슈를 가지고 질문하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우리 저희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거기서의 자세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보여지는데 이제 그 답변 태도를 보면 어찌 보면 다소 오만하다 또는 굉장히 좀 신경질적이다 이렇게 이제 비춰질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아마 이런 답변 태도는 본인에게는 그 질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의도는 가지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 이재명 후보도 아마 그 부분은 조금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건 반복될 겁니다. 이런 질문이 현재 뭐 정리가 안 된다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 저희가 유튜브에 올라온 시청자들의 댓글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P로 시작하는 분께서 아마 PARK일 것 같은데요. 대통령 뽑는 것을 인기가수 뽑는 것처럼 하니까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레 땡땡님께서는 어제 토론이 좀 한심한 수준이었다.
뭐 새로운 게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다른 분은 민주당 예비 경선 토론회를 보는 내내 집단 린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불편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 그대로 다 나왔네요. 아 그런가요? 예. 여기 P는 뭐 국민의힘 얘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얘기를 잠깐 해본데 앞서 이제 저희가 계속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계속 관심을 받았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도 많이 이제 마음이 불편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마녀 사냥을 당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당신 마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닌데요. 그랬더니 마녀 아닌 거 증명해봐. 그래서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래서 이 마녀 사냥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도 했는데 뭐 그것도 경쟁의 한 부분으로 제가 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려고 토론하는 거겠죠. 예, 일단 뭐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일단 뭐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격차가 현재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좀 견제를 받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향후에 예를 들어서 뭐 이건 후보들 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좀 너무 치열하게 붙다 보면 갈등으로 남거나 뭐 쉽게 말하면 앙금이 되거나 네. 그럴 가능성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 없지 않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당이 근데 9월 달까지 선거를 끝내게 되면서 예. 저희가 그런 것들을 봉합할 시간을 벌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에 11월, 12월에 이제 국민의힘이 예정돼 예. 있는데 저희도 그 우리 안에서도 그때 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2, 3개월 미루는 장점은 있지만 봉합되지 않은 채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게 물론 저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봉합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개월, 6개월까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두 번째는 민주당의 약간 전통 같은 개념으로 보면 예. 저렇게 핫하게 붙고 쿨하게 합치는 그런 전통도 있으니까요. 저는 결국은 원팀으로 단일 팀으로 저는 치를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또 소위 말하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합니다. 실제 내부에서도 그런가요? 지금 뭐 이렇게 겉으로는 막 세게 붙는 것 같지만 내부에서는 뭐 의원님들끼리 3, 4, 5 얘기도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세게 붙는 겁니다. 세게 붙는 건데 네. 세게 붙는 건데 저게 끝나고 나면 9월 달이 되면 한 6개월 정도 남는 거잖아요. 180일 전에 끝나니까. 근데 6개월 동안 이 간극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이제 한 3, 4개월 지나면 3, 4개월 정도 지나야 이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3, 4개월 지점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자기 몸값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예. 그때는 오히려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사실 그 부분을 송영길 대표가 관훈 토론회에서 얘기를 좀 했는데 계속 민주당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좀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네요. 예, 두 번째 주제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첫 민생 행보 키워드는 탈원전. 총장직을 내려두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 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 자체가 이 월성원전 사건의 처리와 저는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굉장한 압력이라면 압력 그런 것들이 들어왔고 이른바 탈원전을 주장한 윤 전 총장. 오늘은 카이스트에서 원자력 공학 전공생과 만났습니다. 발만 빨라진 게 아닙니다. 윤 전 총장의 말도 거세졌습니다. 여권 내 지지율 1위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향 안동에서 미점령군이란 표현을 쓰자 바로 페이스북에 셀프 역사 왜곡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공격했습니다. 곧바로 여야 대선 주자 지지율 1위 간의 공방이 벌어졌고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마자 직접적이고 강한 메시지들을 내놓는 윤석열 전 총장. 일부에서는 이 또한 전략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두샜던 검증 논란, 부인 김건희 씨의 인터뷰가 논란을 일으켰고 장모는 3년형 법정 구속이 됐죠. 자, 이것 때문에 윤 전 총장의 거센 메시지들은 이른바 처가 이슈를 다른 이슈로 바꾸려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전략이란 풀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 가만히 놔두지 않죠. 어제 페이스북에 누구의 장모냐 보다 사무장 병원 근절이 더 중요합니다라며 다시 한번 장모를 상기시켰습니다. 가족 논란과 관련된 위기를 돌파하려는 윤 전 총장의 전략, 통할까요? 예, 두 번째 주제는 윤석열의 탈장모로 잡았습니다.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지난주에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상범 의원님이 윤 전 총장과 같이 일도 하셨으니까 혹시 그 뒤로 뭐 통화하시거나 그런 적이 좀 있나요? 6월 29일 날 그 출정식 하는 날은 제가 이제 윤석열 총장이랑 통화를 하면서 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었는데 장모 구속 이후에는 통화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뒤에 필요한 인재가 있어서 인재를 제가 추천하는 정도 메시지를 보낸 거는 있는데요. 예. 먼저 그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말하는 태도, 강한 이 메시지를 주는 게 본래 윤석열 총장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A라 그러면은 그 어떤 그 돌려서 말하는 그 여의도식 화법이 아니라 예. 본인의 생각을 직접 말하는 거, 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화법으로 그냥 말을 한 것이다. 다만 그 정치적 의도와 과연 이제 그 처가 뭐 문제 이런 부분이 있었느냐는 변론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윤석열 총장이 왜 탈원전을 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먼저 하느냐 이 문제를 보면 윤석열 총장의 개인 검찰을 떠나는 과정 거기에도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이미 설명을 했지만 예. 사실은 탈원전 배은규 장관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하자마자 이제 소위 청와대랑 민주당에서 이제 검수완박이라는 그 법률을 막 입법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압박이 심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개인 징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보다는 사실 검찰 전체에 압박이 되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이 더 이상 못 버티고 떠나는 그 상황이 됐는데 그 개인적인 그 두 가지 부분이 연계되고 또 이 탈원전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 저희가 비판하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못된 그 정책 중에 하나라는 상징성이 있고 하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먼저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제가 생각합니다. 처음에 여쭤본 건 뭐 탈원전 얘기까지 쭉 하셔서 길게 들었는데 장모님이 구속됐잖아요. 예. 이게 당내에서 이제 윤 전 총장의 어떤 내밀한 이야기도 그 뒤에 연락이 없었다니까. 전달받았습니다. 예. 그 이제 다시 통화한 분으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걱정을 하니까 뭐 이미 그 법원에서 판결이 난 부분인데 이제 어떻게 하겠냐. 자기는 원칙대로 가겠다 이런 입장을. 원칙대로 안 가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원칙대로 가겠다는 그러니까 말이 그거 말고 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그냥 원칙대로 간다는 건 뭐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대로 가는 거지. 그 말은 지금 정확하게 전달한 건 아니고 그 전달한 사람의 얘기는 이제 발생을 했으니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냐. 다만 내가 정치적 행보를 그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냥 원래 가겠다. 마이웨이를 가겠다. 그렇습니다. 장모는 장모고 예, 그 문제는 내 길은 내 어차피- 길이다라는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모가 구속됐을 때 민주당 내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아니, 저희는 실은 이제 1심 유죄 나오니까. 아니 뭐 아까 무슨 바지 이야기 한참 하셔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후보의 부실한 하체가 드러났다고 저희는 생각했죠. 그리고 그 실제로는 저는 이제 이 과정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자꾸 파헤쳐지는 것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팩트로만. 예. 그러니까 뭐 의혹 이런 이야기 필요 없고요. 그냥 팩트로만 드러난 것으로만 책임지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 문제의 경우는 본인이 검사 시절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사건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제 재판 받고 징역 3년을 받았고 22억 9천만 원에 대해서 이게 어쨌든 부당이익을 그렇죠. 편취했다는 사기죄가 적용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팩트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팩트를 좀 수정해 드릴게요. 잘못된 팩트인데 검사 시절이 2015년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했고 이미 3명을 입건됐지만 당시에는 아예 그 장모는 입건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건과 관련돼서 윤석열 총장이 관여할 소지가 없었고 제가 관여했다고 이야기 안 했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말씀은 그러니까 네. 뭐 관여를 안 했든 간에 윤석열 총장은 그쪽은 전혀 관계가 없고 두 번째 것은 본인이 이미 뭐 장모가 기소돼 가지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총장 자리에 있을 때 아닙니까? 제가 그때. 말씀을 좀 마저 드릴게요. 제가 지금 무슨 관여했다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리고 경찰은 우리가 검사가 지휘하지 않습니까? 지휘하는 게 검사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면 장모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동업자 셋은 구속이 됐고 지금 벌을 받았고 이분은 안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고 나서 어쨌든 본인이 검사를 떠나고 나서
재판이 되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게 아니, 그건 좀 잘못된 팩트죠. 예. 왜냐하면 잠시만요. 총장 시절에 자, 기소가 일단 됐죠. 얘기를 마저 네, 하시죠. 제가 좀 맞아. 잘못됐죠. 네. 맞아 총장 하시고. 시절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드라이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 그렇긴 한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걸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들을 국민이 하고 있을 거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유 의원님이 그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근데 국민의 눈높이로는 그 당시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 이건 뭔가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니, 것이라는 그래서 거고요. 그 부분의 예. 주장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각각의 팩트를 나열하면 마치 뭔가 말씀대로 뭔가 있을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하지만 객관적으로 정확히 말씀을 드려죠 국민한테 2015년에는 경찰에서 이미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송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는 제가- 사건이고 요거는 예. 마찬가지로 윤석열 총장이 총장 시절에 기소가 된 사건이에요. 그만큼 됐던 사건인데 뭔가 있다고 주장한다는 거는 모든 중요한 팩트는 다 빠지고 네, 저는 뭐 다른 얘기가 좀 아니 그건 지나치게 국민들이 빠져요.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게 뭐 3심까지 갈 테고요. 국민들은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그래서 봅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때 중요한 부분이 예.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정말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그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팩트만 나열해가지고 뭔가 있지. 아니, 이거는 저는 좀 말씀 잘하셨다고 보고요. 그런 거는 감찰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시에 관련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법무부 감찰이 필요하다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 또한 저는 사실관계가 하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토론의 주제는 적합하지 않다고 예. 보고요. 아, 근데 오늘- 그건 좀 자꾸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니까 내가 이제 팩트 정정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냥 그래, 그 제가 그러니까 수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가 됐다는 거랑 아예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권조차 안 돼서 송치가 돼서 세 사람만 조사를 받은 거는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아니 저하고 정리하실 필요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국민적인 의혹을 푸는 게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혹들이 생긴다면 이거는 제가 밝혀드릴게요. 그 내부 감찰을 통해서라도 과거와 지금의 차이를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면 될 문제라는 것이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탈원전 이슈를 갖고 나온 것을 보고 제가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검사는 과거를 파헤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통령은 미래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말하지 왜 안 왔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뭐 탈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만 친환경 에너지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건 워낙에도 알았고. 근데 그거 말고 내 미래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또 친환경 에너지는 어떻게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없었다는 점이 저는 대통령 후보면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아쉬웠던 지점입니다. 야,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근데 사실은 이제 탈원전이라는 것이 다 재생에너지와도 연계되고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자는 봐요- 간사예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이 탈원전에 대해서 정책을 비난하면서 얘기했던 것은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탈원전 정책에 전면적인 수정이 있다. 수정할 것이라는 자기의 입장을 밝힌 거라고 봐야죠. 그것이 마치 과거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면 아니 궁금하죠. 그거는 원래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입장을 강하게 자기가 네. 이제 주장을 하고 이 과거의 이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자기의 사인을 정확하게 밝힌 거죠. 아니, 밝혔다고 봐야죠. 뭐. 그러니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하면 문재인 정부의 본인이 반대하는 정책으로 앞으로 한 3개월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이렇게 무슨 비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모든 정책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거에 더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후보가 예를 들면 나는 다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데 그러면 친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SMR에 대해서는 나의 입장은 이렇고 그리고 우리의 현재 기술 수준은 이렇기 때문에 앞에 어느 정도 목표까지 가야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내놓는 것이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예를 들면 행보인 것인데 근데 그냥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전과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뭐 저희가 두 분이 계속 이제 좀 약간 각 후보들의 예민한 부분들이어서 네.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려고 그랬는데 사진 잠깐 하나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당시 이제 의정부 지법에 출두했을 때의 모습인데 당시 이제 이전에 국민의힘에 있던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캠프 자체가 아마추어적이다. 재판 받으러 오는데 명품 가방에 벤츠 타고 오면 정무적이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저 차를 타고 왔거든요. 예. 뭐 자기 차 타고 온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이런 캠프에서 그런 능력은 좀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장모를 별개로 보면 글쎄요. 별개로 하긴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캠프에서 장모 문제까지 충분히 커버했었다면 아마 저 부분도 조금은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봐서 이제 저런 부분이 그렇게 노출된 것 자체는 뭐 이런 그런 비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조금 더 캠프 쪽에서는 그러니까 단순히 후보뿐만 아니라 후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제대로 좀 예.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뭐 윤 의원님이 말씀입니다. 엄청 유 의원님이 윤석열 후보를 막아주고 싶은데 지금 못 막아서 안타까움이 절절 넘치세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마음이 이해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여당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막기 어려울 때 있거든요. 저런 게 사실은 막기가 되게 어렵죠. 그리고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왜냐하면 국민의 눈높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아 벤츠 또 뭐 저 명품 핸드백 몇 천만 원짜리 렌트백 이게 국민들에게 주는 허탈감 그리고 그것의 판결이 22억 9천만 원 편취.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런 것들이 예. 굉장히 그 정도 해주시죠. 아니, 아니, 충분하게 했어. 그 정도 해도 되겠습니다. 많이 먹었다 아이가. 많이 먹었어. 그만하겠습니다. 뭘 그렇게 또 거기다 또 22억 또 한마디 강조하나. 박수 바지를 너무 강조하셔가지고 양식 의원님이 22억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야 양쪽을 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적절하게 벤츠 사진도 억지로 좀 넣었습니다. 또 아까 갑자기 넣어가지고 또 사람을 그렇게. 아니, 초반에 또 이재명 지사 이쪽이 많아서 예. 적당히 또 무게 중심을 맞춰야 되거든요. 아니 그동안은 윤석열로 오랫동안 저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래서 어느 알겠습니다. 쪽이나 1위 주자는 계속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민주당 얘기 다시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예. 송영길 대표가 인데요. 다음 주제로 일단 가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는데 다음 주제는 송영길의 직설. 민주당 4분 잡았습니다. 좋으시죠? 다시 민주당 얘기로 왔습니다.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송영길 대표 얘기 나오면 좀 불편합니다. 아 그래요? 그거 제 사돈이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세요? 예. 몰랐는데. 예, 저희 바로 둘째 형님 바로 손아래 동서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송영길 친척이시군요. 뭐 꼭 인척이라고 네, 해주시죠. 인척. 근데 이렇게 막 거칠게 민주당한테 하세요. 잘해주셔야지. 아니 송영길 대표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송영길 대표의 그 토론의 발언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된다. 누구가 되면 차라리 야당이 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저 표현을 두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반발이 거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당원들에게 모욕감을 줬다, 뭐 사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정세균 전 총리 측에서도 거센 반발이 있었는데 뭐 귀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지사 측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일단 뭐 강훈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약간 당내 분위기, 송 대표의 발언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정당은 뭐 이렇게 시끌시끌하면서 이제 또 가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대통령 경선 기간이기 때문에 다들 또 예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들도 하나하나의 입장과 논평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예. 당대표가 그런 시기에 사실은 우리 당 지지자들에 대해서 약간 저 단어에 대한 그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예. 그리고 저런 것들은 조심해서 본인이 다뤄야 되는 단어들이죠. 그리고 특히 저걸 폄훼하는 뭐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쓰면 뭐 상관없습니다만 폄훼할 때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저 표현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원래 이제 지난 대선 때 맞습니다. 당시 맞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들이 스스로 썼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지자 본인들이 자기를 규정할 때 썼는데, 쓸 수는 있지만 예, 근데 머리를 좀 낮춰 부르는 말이 포함돼 있어서 네. 올 초에 방송 라디오에서 몇 분이 저 표현을 썼다가 네. 해당 방송이 방통심의위원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비하하는 표현을 썼다. 권고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하지 않고 예. 일단 머리를 낮춰 부르는 말이 들어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대체하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저렇게 지지자들이 자기를 낮춰서 부르는, 그러니까 자기를 가르쳐서 부르는 말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특히 당 대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많이 아쉬운 지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저도 언제 뭐 지금 송영길 대표가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명확히 알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정동영과 이제 누굽니까 우리 이명박 대통령 그 선거 시절에 그 2007년에요. 과거의 그 잘못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 내용도 전체 취지는 다 타당해요. 근데 이제 선택하는 단어를 잘못 쓰신 게 하나가 있고, 문제는 그러시다 보니까 이 시기가 굉장히 부적절했습니다. 지금 이제 당내 예비 경선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이제 본선에 가가지고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좀 격화가 됐다면은 대표로서는 이거는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 해서 하는 차원에서 했을 것 같은데, 요번에는 조금 그 시간이 부적절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친문이라고 하는 그룹 쪽에서 보면은 이거 뭐 한쪽 편을 들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 이재명을 지지하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컸죠. 그래서 타이밍이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야의 의원님들이 나오셨는데 두 유력 주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비판적인 일들이 많아서 오늘 좀 더 날카롭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세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전남 광양시 산사태 현장에서 매몰된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안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인근 택지조성 공사와 연관이 있는지 참고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정부와 교환을 통해 공급받는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이 내일 한국에 도착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9월부터 11월 백신을 순차적으로 반환하는 백신 교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은 13일부터 국내 접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현역 육군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관에 국방부 직할부대 내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개 신도시 아파트의 사전 청약이 다음 주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앞서 어제 국토부는 사전 청약의 추정 분양가를 공개했는데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을 위해서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서진영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서진영입니다. 네, 어쨌든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으로 어쨌든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먼저 묻겠습니다. 계획대로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 분산 가능성을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잖아요. 네. 첫 번째는 이게 물량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3만 호가요? 예, 우리 이제 계양지구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1,100가구 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수요를 예측을 했을 때 물량이 조금 적은 문제점이 있고,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사실 뭐 실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산 가능성이 좀 적을 수가 있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냐게 되면 이제 그 서울의 수요를 분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실소유자들은 직주 근접, 직장과 가까운 곳에 주거를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이 너무 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실효성에서 사실 상당히 의문이 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사실 지금 분양가가 발표가 됐어요. 네네. 60%에서 80% 순이라고 말을 했는데 네. 이 분양가가 지금 51제곱미터 경우에 6억 원. 네. 분양가는 좀 어떻다고 보세요?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무주택자들의 어떤 수요들을 분산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주택 가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그 토지 조성비와 건축비 등등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분양가라고 판단이 되지만 네.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고 나면 시장 가격으로 바로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급 가격들이 그래도 뭐 시장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또 청약 열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 시기 자체가 사실 2025년부터인데 네. 실질적으로 25년부터 입주할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만 이런 이 청약 열기들을 어느 정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공급과 달리 또 일반 공급을 받으려면 어쨌든 네네. 지역 우선 공급 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 지역으로 먼저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전셋값이 더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네. 좀 어떻게 보세요? 더 불안해지지 지금 이제 않을까요? 신도시 인근 지역의 전세 가격들이 많이 급등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지역에 우선 살고 있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임대 수요들이 이제 그쪽 지역으로 몰려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무주택자들이 분양 본 청약을 하고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계속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의 전세 가격들이 이제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이 인근 지역이나 수도권 전체에 전세 안정 대책도 함께 마련을 해야만 서민들의 주거 고통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게 그렇다면 공급 같은 게 충분히 풀릴 것 같으냐고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갖고 이제 공급이 사실 충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하지만 도심 재개발을 통한 공급이 투 트랙으로 이루어져야만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재개발과 재건축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제 네. 선생님, 그럼 어제 노영국 국토부 장관이 이제 2, 3년 뒤에 부동산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무리하게 네. 영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선생님 말씀하실 때도 로또다. 이건 사실 네. 그런 수요자들의 심리가 좀 지배적이거든요. 네네. 이 장관의 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정책 담당자들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러한 메시지를 줄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선언을 해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어떤 유동성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국내 경기가 어떻게 상향할 것인지, 급락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저금리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 변수들로 영향을 미쳐서 가격들이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또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수요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했을 때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IMF나 금융위기 때처럼 급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급락할 가능성 낮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네, 서진영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네, 좋은 노래 나오네요. 이성대의 뉴스 썰기 첫 번째 주제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주자 역시 준비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맹추연대, 재미연대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가 혹시 단일화하는 거 아닌가. 그거 아주 묘수구만. 잘 됐구만. 잘 돼버렸네. 에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에? 아니, 뭔 산수가 그래요. 자, 명추연대 묘수인가 혹은 무리수인가? 어제 이제 스튜디오에서 열린 TV 토론 장면이 여러모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추미애 이 두 후보가 연대했다. 연대설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추미애 앞글자 뒷글자를 따가서 명추연대, 이성대, 강지영 하면 대강연대. 네. 뭐 대강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 중에 하나가 지금 생긴 겁니다. 자, 그동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인데다가 또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이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왜 하필 이 두 사람 연대설이 나오는 건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어제 TV 토론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지만 그런 가운데도 오직 추미애 후보만은 이재명 지사를 좀 눈에 띄게 옹호를 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바로 이런 장면들인데 먼저 보고 가시죠. 우리 박용진 후보께서 윤석열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을 뒤집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우리 후보를 비난하는 것은 원팀으로 가는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저 장면은요. 박용진 후보가 어제 이 지사가 계속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을 바꿨다고 공격을 하자 그거에 대해서 대신 좀 옹호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재명 후보는 가만히 있었는데 추미애 후보가 나서서 도와준 거니까 사실 눈길을 끌 법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면 눈길인데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연대설이 나오는 거죠. 자, 앞서서 지난 1차 토론의 경우에는 추미애 후보가 그 이재명 대표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본소득 같은 좋은 정책에 대해서 거짓말이니 말바꾸기니라고 비판만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추 전 장관 측의 지원이 상당히 감사했겠죠. 어제 각별히 감사드린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TV 토론에서. 네. 근데 두 사람의 이력을 보면 굉장히 의외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추 전 장관이 출마했을 때만 해도 여권의 강성 지지층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고 이 지사와 각을 세울 거란 전망이 더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무리수가 아니냐, 작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몇몇 캠프 측에도 좀 취재를 해봤고요. 당내에서도 분위기를 물어봤더니 좀 해석은 분분합니다. 하지만 일단 추미애 후보 측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말 그대로 묘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왜 추미애는 이재명을 엄호하고 있나. 자, 이낙연, 정세균 후보들과의 차별화 전략이라는 거죠. 이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정부 총리 출신이고 또 친문을 기반으로 하고 반 이재명이라는 공통 전선에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같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 출신인 추미애 후보 또 친문 기반도 같죠.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를 위해서 반 이재명 전선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지금 우세한 겁니다. 실제로 어제 TV 토론의 경우에서는요. 추미애 후보가 오히려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당시 그때 조국 임명을 반대했었는데 왜 그랬느냐. 문 대통령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날석의 공격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위권인 이 지사를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일단 비슷한 성향의 이낙연, 정세균 후보를 먼저 잡겠다. 이런 전략으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게 향후에 본선에 가면 결선 투표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자,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된다면 같은 친문 후보군 사이에서 일단 우위를 점해야 된다. 뭐 이런 분석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유 아까 보시면은 일단 원팀 기조다. 이게 지금 추미애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 17년 대선이었죠. 자, 당시에 후보들 간의 그 화합을 강조하는 그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본인이 했다라는 거죠. 추미애 당시 대표가. 그런 노력들을 토대로도 이번에도 원팀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당내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동시에 지금 강성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강성 이미지를 좀 희석시키고 또 대중의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있는데 그 비호감도를 좀 낮추는 그런 포석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비슷한 분석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대표를 하신 입장에서 애당 정신에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선회를 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자,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 비슷한 정책.
이 두 사람이 어떤 비슷한 정책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아까 그 왜 오모하는가 마지막에 이제 비슷한 정책 지향인데 과거에 2017년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대 개혁을 통해서 초과다. 그러니까는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많이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고요. 이 지사도 오늘 국토보유세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불필요하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특별하게 더 세금을 매기자. 사실상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양측의 그 연대설 화제가 됐지만 둘 다 지금은 좀 아니다. 연대는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남은 예비 경선 기간 동안 두 사람 연대설이 또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썰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주제 바로 보고 가겠습니다. 뭐지? 왜 혼자 나와서 이렇게 저기 걷는 거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막 그 옷차림 같은 게 너무 깔끔하더라고요. 네. 네, 산책의 즐거움. 자, 전두환 씨가 산책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지금 논란이 일었죠.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게 어제는 광주에서 재판이 열린 날이었는데 불출석하고 이렇게 즐거운 또 산책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전시 측에서 내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재판에 왜 못 나가느냐, 알츠하이머 같은 투병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유들을 낸 적이 있었죠. 그런데 방금 보신 것처럼 그렇게 혼자서 그러니까 누구의 부축을 받지도 않고 혼자서 꼿꼿한 자세로 저렇게 산책을 해왔다라는 거죠. 또 게다가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네. 지금 뭐 확진자가 1,000명이 넘게 나온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혼자서 마스크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죠. 노약자에겐 더 심각하지 않나요, 코로나? 그렇습니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어긴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어제 취재했던 기자와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뒷짐을 지고 계속 걷는 거예요. 전혀 아프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일반인 걷듯이 근데 뭐 아주 빠른 걸음은 아닌데 그 어르신들 이렇게 걷는 보폭으로 이렇게 따박따박 걸어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게 뒷짐을 계속 진 채 허리 꼿꼿하게 펴서 오히려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보다 좀 더 정정해 보였죠. 이게 걸음걸이에 뭐 이상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냥 일반인들 걷는 것처럼 이렇게 걸어왔으니까요. 아니 들어보니까 사진 기자한테 막 고함도 치고 뭐 저런 거 보면 알츠하이머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게 이해가 또 안 돼요. 매번 이해는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전 씨는 고 조비오 신부 모욕죄로 사자 명예훼손 사건에 지금 2심 중입니다. 이미 지난해 11월에 나왔던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어제 자, 피고인이 계속 불출석하게 되면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출석 여부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찾아봤더니 알츠하이머병 가장 예방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산책하는 것. 자, 산책을 하루에 30분씩 하면은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자,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 씨가 앞으로 더 많이 산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산책 많이 해가지고 기억력 감퇴 막고 치매도 되지 않고 자, 그래서 재판에도 나가서 또박또박 과거 기억 다 얘기하고 사죄도 하고 5.18에 대해서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근데 듭니다. 알츠하이머 예방 효과이기 때문에 이미 걸렸다고 주장하는 전 씨에게는 해당이 좀 덜 되는 더 사람. 악화되진 않겠죠. 아, 그렇군요. 저런 거 다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네.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나에겐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란 걸 알아 수없이 많은 걸어가야 할 내 앞길이 있지 않나 예, 두 번째 영끌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잠깐 속보부터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방역당국에 의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모두 1,006명입니다. 6시까지 1,000명이 넘었고요. 어제에 비하면 하루에 400명 이상이 더 확진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비중이 높은데 880명 정도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87% 정도인데요. 6개월 만에 일단 가장 높은 수치로 돼 있습니다. 아마 6시까지이기 때문에 사전까지 하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거리두기 단계 내일 조정해서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게 영향을 줄 것 같고 아무래도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해석, 비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교수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뭐 지난 한 주간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을 했고
장모는 구속됐고요. 민주당은 어제 2차 경선 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2차 민주당 토론회부터 좀 총평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뭐 일단 관심을 못 끌고 있어요. 뭐 저도 안 봤고 예. 기사만 읽었는데 지금 야당 대변인 뽑는 그 프로그램보다 시청률이 뭐 3분의 1밖에 안 나온다는 예. 것이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이 이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국민 압박 면접한다고 사람들 뽑아놓고 그 사람들 다 내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 도대체 여기서 뭐, 이걸 통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는 없다라는 이제 판단들이 들었고 김경률 회계사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률 회계사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 이 당은 대표가 김어준 씨인 것 같아요. 김어준 씨가 그건 딱 왜 정리해 그렇습니까? 주잖아요. 얘는 안 돼. 뉴스공장의 김어준 씨. 예, 예. 안 돼라고 하고 여기 좀 전에 왔다 갔던 강훈식 의원도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빌고 이걸 보게 되면은 당에서 노선을 딱딱 정리해 주는 것을 송영길 대표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 뉴스공장 운영하는 김어준 씨가 하고 있는 이상한 당 대표가 그쪽에 있는 이상한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뭐 이재명 청문회다. 결국은 이재명 씨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다 지적을 하는 그쪽으로 좀 흘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후보들 간에 한 명 이광재 의원이 물러나면서 8명인데 예.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가장 높고 또 격차도 크기 때문에 양강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후보들이 이재명 지사를 세게 공격하는 또 이런 측면도 좀 있었겠죠.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항상 뭐 1위 후보는 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예. 앞서 이제 썰전 패널들과 얘기해서도 제가 답을 제대로는 못 들었는데 일단 여배우 스캔들 관련 이거는 일단 검찰에서는 객관적 정황이 증거가 없다라고 예. 얘기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해당 여배우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현재까지 공식 기관으로서는 정황이 없다라고 한 건데 이것도 검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거는 검증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검증이 이미 끝난 얘기고 물론 심증은 가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저 여배우가 왜 괜히 그러겠느냐. 예. 뭔가가 있다라고는 심증은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증거가 하나도 없고 그 여배우도 여태까지 하나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를 하지 못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뭐 여러 번 경찰 조사니 검찰이니 뭐 다 해가지고 이미 나온 게 없는데 이걸 다시 재탕해서 뭐 새로운 근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예. 이걸 다시 꺼낸다는 게 좀 우습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생활 문제고 굉장히 오래된 과거의 일이잖아요. 이런 것까지 들춰내야 되는가. 그래서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중요하지만은 과연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검증인가라는 회의가 좀 있습니다. 저는. 물론 뭐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대선 주자의 거짓말 논란으로 또 갈 수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근데 있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일단 증거나 정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구태여 아무 근거 없는 말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제가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게 나왔을 때도 사실 그렇죠. 그 주장하는 그분의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계속 진술이 엇갈리고 일관되지 못하거든요. 그다음 증거도 하나도 없고 사진도 없고 그다음 사진 제시한 것도 보니까 엉뚱한 사진이었고 예. 그래서 이건 실체가 좀 없는 거고 물론 그분한테는 뭔가 있을지 몰라도 이게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일단 이제 해당 여배우가 주장했던 부분 예. 중에 하나 그렇죠. 신체의 특징을 얘기한 부분은 그것도 병원에서 허위가 없는 됐고요. 걸로 이제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이거를 다시 꺼낸다는 게 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거 예. 공론장을 갖다 이런 식으로 혼탁하게 만들어도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좀 정리된 문제는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은 뭐 근거나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따져야 되겠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없는 거짓말을 상황에서. 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유부남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라든지 예. 이런 건 문제가 또 되겠지만 사실 공직선거법에도 문제가 예. 될 수가 있고요. 예.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정책이 제일 공약이 아니다. 성장이 먼저고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경선 토론 중에서는 다른 후보들이 말을 바꾼 것 아니냐라고 많이 따졌습니다. 진 교수님 생각은 어때요? 네, 말을 바꾼 건 맞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그 타이밍을 잘 잡잖아요. 포착하고 순발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딱 보니까 이게 평등주의 정책인데 예. 인기가 없거든요. 조국 사태 이후에 예. 평등에 대한 가치를 국민들이 믿지 않고 저 공정도 못 지키는 애들이 뭔 예. 평등이야?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성장과 공정 쪽으로 슬쩍 갈아타지 않았습니까? 노선 전환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 지사의 실책이라고 봐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서 이제 진정한 공정은 평등까지 가야지 이게 진정한 공정이 이루어집니다라고 국민을 설득을 해야지 예. 슬쩍 빠져가지고 첫 번째 공약이 아니다라고 빼면 아니면 그 전에 뭐죠 뉴욕 타임즈에 광고하고 이런 건 뭐였습니까? 제가 이제 그쪽 그 캠프 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고민이 있더라고요. 예. 좀 많이 주면 살림살이도 나아질 정도가 되는 기본소득이면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한 달에 4만 원 가지고는 그렇죠. 그것 갖고 누구 배에 풀칠하냐라고 될 것 같고 또 4만 원 해도
뭐 연간으로 따지면 26조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만 커지고 이래서 네. 좀 한 발 뒤로 빼지 않았나. 예. 그 고민이 있더라고요. 해당 예. 캠프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마 이제 약점이 될 텐데 기본소득이 예. 왜냐하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회 자체의 불평등이잖아요. 예. 기회 자체의 불평등이고 과정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구조화돼서 우리나라 사회가 진짜 사실상 그 중산층 세습 사회로 좀 변해가고 예.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건 놔두고 여기 결과로 4만 원 가지고 해결이 되겠냐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표 공약으로 냈었다는 것도 좀 문제이긴 하지만은 일단 4만 원이면 이제 인터넷 깔고 그다음에 넷플릭스 가입하면 딱 떨어지는 돈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예. 된 거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때 우리가 그 재난지원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게 가능하구나라고 해서 이분이 아주 잽싸게 또 타이밍에 굉장히 타이밍 포착에 능한 분이니까 했고 예. 먹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그리고 원래는 기본소득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우익 정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여러 복지 이런 거 다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기본소득으로 퉁치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AI가 발달하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자동화가 돼가지고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예. 기계가 노동하니까 노동력은 없어지고 그럼 그렇죠. 소비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소득을 갖다 국가에서 창출해줘야 된다니까 약간 SF적인 예. 먼 미래 얘기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평등주의 정책 노선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좀 근원적인 문제들 이게 우리 사회가 됐으면 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가 고치겠습니다라고 가야 되는데 빠져서 성장 이건 사실 보수 쪽의 담론이잖아요. 그 공정 쪽도 이거 사실 윤석열 쪽의 담론이고 그래서 남의 프레임에 옮겨 타는 게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일부에서는 중도 확장 정책이다라고 또 해석을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어때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으로 하면 계속 어떻게 보면 갇혀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 공격에 의해서 근데 초기부터 일단은 1순위 공약은 아니다. 단계적으로 하겠다라는 말로 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유연하게 생각을 정리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스타일을 좀 구긴 거죠. 원래는 기본 시리즈였잖아요. 세 그렇죠. 개인가가 기본 시리즈였는데 이게 지금 뒤로 싹 밀리고 성장과 공정,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장 얘기 별로 안 했잖아요. 그렇죠. 공정 얘기도 별로 없었고 그랬더니 기껏 한다는 얘기가 시정 처음에 시작할 때 플래카드에 공정이란 말을 넣었다. 그런 식이란 문재인 대통령 취임서에다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고라고 했는데 공정을 제일 강조했죠. 근데 그건 이제 변명인 거죠. 그래서 약간 스탠스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상황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 지지율 추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초반에는 이재명 지사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는 또 윤석열 전 총장을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추이를 보면 일부 약간 뭐 25% 내외에서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견고하다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답보 상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후보가 예를 들어서 만일 대선 후보가 된다면 경선에 이겨서 다른 후보들이나 다른 여권 후보들은 지지율이 합쳐져서 뭐 더 파이가 많이 커져서 그런 분들이 생길까요? 뭐 아무래도 그런 건 있겠죠. 일단은 이거보다는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최소한 40%대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여론조사도 그렇게 예. 나오고 있고 일부가 떨어져 나가겠지만 그 수는 많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반 이재명 또 그 비토 정서가 민주당 내 일각에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대다수일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일부는 떨어져 나가겠지만 예컨대 경기도지사 때도 차라리 상대방 후보를 찍었던 이런 강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송영길 강성들이 대표가 이제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죠. 그 강성들이 살아있긴 하지만은 그런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후보가 그래서 뭐 지지율은 다 흡수할 거라고 저는 봐요. 결국에는 지금은 싸우지만 결국에는 같이 원팀이 될 수 있겠다. 물론 뭐 극히 일부는 또 빠져나갈 수가 있지만.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정책 행보가 탈원전 관련입니다. 오늘은 이제 카이스트의 원자핵공학과를 가서 뭐 석사, 그다음에 학생들을 대학원, 그다음에 학생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윤 전 총장이 이제 학생들에게 했던 말을 좀 들으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했던 말들을 들으면 원래 탈원전에 대해서 큰 이해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감사원에서 보냈던 자료에서 탈원전 관련 수사를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수사에 대한 외압이 이제 윤 전 총장이 주장하기에는 외압이 들어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탈원전을 좀 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정도의 인식으로 출마 선언에서부터 탈원전에 대한 비판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탈원전에 대해서 좀 더 그 심화된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솔직하게 자기가 그 인식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탄소 저감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탄소 저감하는데 당장 그 뭐 태양열 뭐 태양광으로 가거나 아니면 풍력으로 가거나 하는 데는 기간이 꽤 걸리거든요. 예. 그 사이에 지금 뭐 지구 온난화는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또 다시 이제 원전이 다시 부각되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과거에는 원전이라는 게 정말 환경 파괴 뭐 이런 것이었는데 그 이산화탄소 저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소형 예. 원자로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원전 기술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 상당히 발달한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장되지 않을 것이냐. 근데 예를 들어 뭐 성장이나 먹거리 그렇죠. 측면에서는 또 관심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또 한편은 외국에 또 수출한단 예. 말이죠. 이건 또 뭐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잘못한 부분들을 짚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오케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옳다 하더라도 예. 적법 절차를 따랐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거 문제다. 예. 이렇게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입장을 딱 정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 탈원전은 잘못된 정책이다. 탈원전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탈원전은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아예 입장을 굳힌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보수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탈원전은 그냥 장기적으로는 가되 지금 한시적으로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전 기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존을 좀 해야 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적법 절차 이건 예. 지켰어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 메시지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근데 보니까 그냥 탈원전을 아예 이제 신념으로 갖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도 인정했듯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뭐 짧게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원래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도 바로 오늘부터 다 원전 셧다운 이건 아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너무 높아진 원전의 비중을 더 이상 안 지어서 좀 줄여가자라는 거였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걸 서둘렀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이번 정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정권, 그다음 정권, 그다음 정권까지 가는데 이 정권에서 뭔가 성과를 내서 예. 보여줘야 된다 하는 가운데 서두르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월성 원전 그렇죠. 폐쇄의 문제가 이제 그런 데서 그렇죠. 어떤 경제성 조작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감사원 정책의 문제를 분석이었죠. 정치의 문제로 환원시키다 보니까 발생한 오류인데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반대한다고 또 완전히 반대로 간다는 건 저는 찬성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장모 구속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윤석열 전 총장은 장모의 법정 구속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안다. 당사자는 이제 장모를 얘기하죠.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입장을 내겠다. 근데 1심 판결은 났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려면 최소한 2년 정도는 걸리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적절한 대답인가요? 저는 첫 번째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컨대 뭐 장모도 예외는 아니다. 법원 집행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이거 그렇죠.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건 사적인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장모도 누구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것만 확실하면 될 것 같아요. 누구처럼 나는 끌려갔다. 장모가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치적 외압이니 뭐 정치적인 수사였다니 예. 법원의 뭐 판결이 뭐 왜곡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겠다. 예. 그 정도만 얘기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누구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얘기하신 것 같군요. 뭐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장모의 2014년에 또 15년에 경찰 수사가 있었을 때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일단 서울중앙지법에서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혐의 없음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은- 정치적 책임은 장모기 때문에 대통령의 장모니까 근데 그거는 정치적 책임이 있지 않냐. 아, 그거는 그 뭐랄까 연좌제라 그러나요? 아, 그거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분이 막 여기저기 쫓겨다닐 때잖아요. 검찰 내에서 무슨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에 검사를 했죠. 그러니까 그 탄압을 받아가 여기저기 쫓아가는데 그때 무슨 검찰 내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던 예. 것 같고 그게 클리어가 됐다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여가부 폐지를 주장한 부분인데 일단 한 줄 평으로 들을까요?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 물론 잘못된 겁니다. 이전 대선에서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유엔의 권고에 의해서 여성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라는 유엔의 권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내실화를 해야지 그걸 없앤다는 건 극단적이다. 저는 반대합니다. 거기서. 운영이 잘못됐으면 운영을 잘해야지 없애는 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님이었어요.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7시 24분 뉴스룸이 이제 6분 뒤 방송됩니다. 오늘 뉴스룸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구치소에서 친분이 있던 유력 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입을 열지 않을 수 있게 힘을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어제 뉴스룸에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재력가 행세를 하고 있는 김 씨의 구치소 생활을 보도합니다. 김 씨가 사기 피해자에게 구치소 생활의 편의와 영치금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추가 취재됐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거셉니다. 조금 전인 저녁 6시까지 나온 확진자 수가 1,006명인데요. 6개월 만에 다시 1,000명대를 넘어선 겁니다. 자정까지 6시간이 남아있어서 숫자는 더 늘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만 8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자세한 소식 보도해드립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시작되는 뉴스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unshine above my head, 더 있어 항상. 무더운 날씨. This rain